엄마, 아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가게를 차려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해서요. 담보가 좀 필요하거든요. 미안하지만 그건 어렵겠는데 지금은 그 집 우리 명의가 아니거든. 그럼 누구 명의예요? 어머니 설마 벌써 저희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 집 이미 내놓았다. 곧 새 세입자도 들어오기로 했고 집 좀 빨리 비워줬으면 좋겠구나. 네? 엄마,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지금 저희 쫓아내시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집은 원래 우리 집이었고 너희가 돈 없다고 해서 내어준 거였잖니? 근데 참 신기하지. 돈 없다는 너희가 처가에 쓸 돈은 있었나 봐. 처가에는 차에 세탁기에 여행도 죄다 처가 식구들하고만 가고 정작 시댁한테는 선물은커녕 병원비 10만 원 한 번 내는 것도 아까워했잖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주 처가에는 펑펑 쓰면서 시댁에 쓰는 돈은 10원 한 장도 아깝지. 고작 내 아버지 병원비 10만 원도 안 내려고 가족끼리 돈 관계는 칼같이 하자며 계좌 보낸 그 순간부터 너희는 이제 내 가족이 아니야. 엄마, 나 이미 가게 가계약까지 했는데. 그럼 돈은 어디서 구하라고요? 글쎄다. 가족인 처가에 부탁해보면 어떠니?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권영자 씨입니다. 권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동네 식당에서 이모로 일하며 손님들의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일상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가정을 든든히 지켜준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외아들을 키워냈고 이제 막 조용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봅시다. 남편이 퇴직금으로 마련한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권 씨는 처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해보고 가끔은 남편과 함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30여 년을 바쁘게만 살아온 터라 이런 평범한 일상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평온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권 씨는 기뻤습니다. 30이 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마음이 설레었죠. 어머, 정말이니? 그럼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며칠 후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서유진. 27살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지훈이 오빠한테 어머님, 아버님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한번 꼭 뵙고 싶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권 씨가 준비한 음식도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권 씨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유진이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아, 저는 지금 일은 쉬고 있어요. 그동안 여러 일을 해봤는데 아직 딱히 정해진 건 없어서요. 직업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힘든 건 권 씨도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는 게 조금 의외였죠. 그랬구나. 그래도 대학도 나왔으니 금방 취업될 거야. 그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깐 대학 다녔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만뒀어요. 권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말에 괜히 상처를 줄까봐 조심스러워졌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아들을 통해 들은 예비 며느리의 집안 사정은 권 씨의 걱정을 더욱 키웠습니다.
사돈이 될 며느리의 부모님은 식당을 여러 번 열었다가 망해서 현재는 폐업 상태였고, 사돈 어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며느리의 여동생까지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아르바이트만 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아이고, 이거 참. 권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집안이 가난하다고 해서 결혼을 반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신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앞날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유진이 좋아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부모로서 응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내가 좋다면 엄마도 좋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아들의 수입만으론 도저히 전세나 매매로 집을 구할 수 없었고, 처가 쪽에서는 도움을 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엄마, 어떡하죠? 집을 구해야 하는데 아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처가에서도 지원은 어렵다고 하네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권 씨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권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훈이한테 물려주면 어떨까?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털어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였거든요. 여보,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경기도 쪽에 작은 집 하나 구해서 살면 되지 뭐. 나이 들면 조용한 곳이 더 좋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은퇴했고 애들은 이제 시작이니까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남편 역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도와주면 나중에 아이들이 안정되면 우리를 좀 챙겨줄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래,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찬성이야. 결정을 내린 후 권 씨 부부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빌라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비하면 훨씬 좁고 낡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했죠. 이사를 준비하면서 권 씨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하지만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 그런 걱정도 사라지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예비 며느리 유진이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평생 보답하며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 권영자 씨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집안은 어렵지만 마음씨는 착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부부의 연을 맺었죠. 권영자 씨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유진이도 진짜 우리 가족이구나. 그래, 우리 아들 지훈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지. 하지만 그때만 해도 권 씨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이죠. 신혼집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물려준 권 씨 부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조용하고 공기도 좋았고 이웃들도 친절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후부터 아들 부부로부터 연락이 뜸해진 거였죠.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새로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권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3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권 씨의 생일이 다가왔는데도 아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생일 당일이 되어서야 겨우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케이크 그림에 생일 축하해요라는 글씨가 적힌 기본적인 이모티콘이었죠. 여보, 지훈이가 축하 메시지 보냈네. 권 씨는 남편에게 보여주며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내어준 어머니의 생일에 이모티콘 하나라니. 조금은 서운했거든요. 며느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권 씨는 참았습니다. 아직 신혼이니까 깜빡했을 수도 있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며칠 후 며느리의 SNS를 본 권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처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생일 축하해요. 늘 건강하세요. 라는 글과 함께 말이죠. 그 사진 속에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처가 식구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얼핏 봐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이었죠. 권 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권 씨 부부의 결혼 기념일에도 남편의 생일에도 아들 부부에게서는 간단한 메시지만 왔을 뿐이었죠. 반면 며느리의 SNS에는 처가 식구들과의 행복한 모습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명절이 되었을 때는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은 잠깐 들렸다가 바로 갈게요. 아들의 전화를 받고 권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명절을 꼬박꼬박 보내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인사만 하고 가겠다는 거였죠. 왜? 무슨 급한 일 있니? 사실 이번 명절에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같이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여행을 간다고. 네,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좀 쉬시라고 온천 여행을 예약했거든요. 저희도 함께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요. 처가 형편상 아들 부부가 비용을 낸 것일 텐데 정작 아들 부부는 시댁에는 여행을 보내준 적이 결혼하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조심히 다녀와라. 처가 부모를 모시고 여행을 가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었지만 권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시댁보다 처가를 우선하는 것이 내심 서운했습니다. 결국 그날 아들 부부는 오전에 잠깐 들러 차례만 지내고는 곧바로 떠났습니다. 준비한 음식들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로 남겨졌죠. 권 씨는 혼자 남은 음식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세상이 바뀐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예전엔 명절이면 며느리가 새벽부터 일어나 시댁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는데 남편도 서운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한편으론 괘씸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드럼 세탁기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세탁기? 네, 저희 세탁기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중에 봐둔 게 하나 있는데요. 권 씨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권 씨에게 보여준 세탁기는 적어도 200만 원은 하는 물건이었거든요. 제발요, 어머님. 아이 생기면 세탁할 것도 많아질 텐데 건조 기능까지 있는 신형이 꼭 필요해요. 나중에 임신기념 선물 대신에 이거 미리 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필요한 물건이긴 하니까. 알겠다. 내가 알아볼게. 결국 권 씨는 200만 원 가까운 건조 기능이 포함된 신형 드럼 세탁기를 주문했습니다. 적지 않은 지출이었죠. 며느리는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세탁기가 설치된 며칠 후 권 씨는 또 김치를 담가서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새 세탁기도 구경하고 아들과 며느리도 만나볼 겸해서 말이죠.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권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세탁기가 그대로 자리에 있는 거였습니다. 유진아,
이 세탁기가 왜 여기에 있니? 새 세탁기는 어디에 뒀어? 권 씨가 묻자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그때 마침 처가에 세탁기가 고장 나서요. 저 이거 보내드렸어요. 요즘 세탁기 없는 집이 어딨어요. 불편하시잖아요. 권 씨는 어이없어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준 건데 그걸 처가에 보내버렸다고? 저흰 괜찮아요. 생각해보니 이것도 충분히 쓸만해요. 처가 부모님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권 씨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미 보낸 물건이었고 처가 사정도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괜히 말해봤자 속 좁은 시어머니로 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며느리가 시댁에 방문한 날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차 정말 좋네요. 관리도 너무 잘하시고 혹시 그냥 저희가 타면 안 될까요? 저희는 차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서요. 권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탁기에 이어 이번엔 차까지 달라는 거였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운전하실 나이는 좀 지났잖아요. 유진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차를 안 타는 것도 아닌데 이것까지 가져가면 우리도 불편해. 이건 너가 좀 너무한다 싶구나. 권 씨가 조심스럽게 거절하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조금 속상하네요. 시댁은 여유도 있으시면서 저희 처가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은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요. 그 순간 권 씨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뭐지? 내가 지금 나쁜 사람이 된 건가? 유진아,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는 차도 없어서 부모님 모시고 병원 가는 것도 힘들어요. 있는 분들이 더 하다더니 어머니는 은근 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눈물 섞인 호소가 들렸습니다. 결국 권 씨는 아들 부부가 중고차를 구할 수 있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을 보니 정말 어려운 형편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권 씨는 돈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괜찮은 중고차 하나 구해라. 처가 댁 모시고 병원 다니는데 쓰고. 그런데 며칠 후 권 씨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SNS에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새 차를 타고 놀러간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차가 없어서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기 힘들다고 눈물 콧물 다 빼더니 병원에 가기 위해 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놀러 다니는데 쓰고 있는 거였죠. 그동안 권 씨는 처음엔 며느리와 처가 사정을 듣고 동정심에 이것저것 해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일로 취급받는다는 걸 깨달게 되었죠. 그 후로도 며느리는 끊임없이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제 더 이상 권 씨와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차 사건 이후로 너무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제 더 지원 안 해주면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할 일은 없을 거야. 권 씨 부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을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놀랍게도 곧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권 씨와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경제적 지원을 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해준 모든 것들을 몽땅 뺏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권 씨가 잠들어 있는데 욕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죠. 아, 남편의 비명이었습니다. 권 씨는 놀라 허둥지둥 달려갔는데 남편이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였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고관절을 다친 것 같았죠. 여보,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급한 마음에 남편을 부축해서 욕실 밖으로 나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권 씨는 남편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죠.
휴대폰도 지갑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접수도 제대로 못한 채 불안하게 앉아있던 권 씨는 간호사의 권유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다쳐서 응급실에 왔다. 빨리 와줄 수 있니? 네, 정말이에요? 지금 바로 갈게요.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가 빨리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수납을 도와주고 남편의 응급처치가 끝날 때까지 함께 기다려줬죠.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고관절의 타박상 정도였고 며칠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죠. 야간 응급실이라 비용이 조금 나왔지만 11만 8천 원 정도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권 씨는 이상한 걸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쿡쿡 찌르며 뭔가 속삭이고 있는 거였죠.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하는 거지? 권 씨는 궁금했지만 남편이 아픈 상황에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권 씨는 지친 남편을 침대에 눕혀드리고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병원비 오늘 꼭 보내주셔야 해요. 응? 병원비? 그게 엄마가 지갑을 두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내드린 거잖아요. 제가 내겠다고 한 상황이 아니니까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권 씨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병원비를 달라고 한다니요. 그래, 지훈아. 오늘은 아빠도 다치시고 엄마도 너무 피곤해서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보내마.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 들었습니다. 어머니, 가족끼리라도 돈 계산은 칼같이 해야 해요. 그래야 감정이 안 상하잖아요. 암튼 저희 카드 한도 때문에 다른 거 못 쓰거든요. 잊지 말고 바로 보내주세요. 순간 권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같았죠. 결국 권 씨는 은행 야간 점검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11만 8천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며느리로부터 확인했어요라는 짧은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문자를 본 순간 권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나 안부말 한마디 없이 돈 들어온 거 확인했다는 게 먼저라니? 권 씨는 허탈함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다쳤는데 끝까지 걱정은 안 하고 돈 못 받을까봐 지금 바로 보내달라고 재촉하는 며느리와 이를 말리지 않고 동조하는 아들에게 온갖 정이 떨어지고 말았죠. 권 씨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을 생각하며 무언가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똑같이 하기로 말이죠. 그날 밤 권 씨는 남편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똑같이 합시다. 받을 때는 가족이니 정인이 운운하면서 정작 우리가 다치니까 가족끼리라도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 한다는 며느리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권 씨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분노가 섞여 나왔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놈도 똑같아. 우리 이젠 그만하자. 미련하게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금까지 받은 게 얼마나 큰지 깨달으려면 아무래도 이 방법뿐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르침을 줄 차례라고 말입니다. 권 씨의 칠순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죠.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응? 갑자기 왜? 가게를 차려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해서요. 담보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진짜 저희도 자리 좀 잡아야죠. 권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어렵겠는데
지금은 그 집 우리 명의가 아니거든.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니, 그럼 누구 명의예요?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벌써 저희 앞으로 명예 돌려놓으신 거예요? 얘도 참, 이제 그 집은 우리 것도 너희 것도 아냐. 그 집 이미 내놓았다. 곧 새 세입자도 들어오기로 했고, 집 좀 빨리 비워줬으면 좋겠구나. 엄마,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 쫓아내시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로서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따지자 그 순간 권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집은 원래 우리 집이었어. 너희가 돈 없다고 해서 내어준 거 찾니? 근데 참 신기하지. 돈 없다는 너희가 처가에 쓸 돈은 있었나 봐. 엄마, 그게 처가에는 차에 세탁기에 여행도 죄다 처가 식구들하고만 가. 정작 시댁 생일엔 선물은커녕 병원비 10만 원 한 번 내는 것도 아까워했잖니? 그리고 권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주 처가에는 펑펑 쓰면서 시댁에 쓰는 돈은 10원 한 장도 아깝지?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작 아버지 병원비 10만 원도 안 내려고 가족끼리 돈 관계는 칼같이 해야 한다고 계좌 보낸 그 순간부터 너희는 이제 내 가족도 아니야. 아들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미 가게 가계약까지 했는데 돈은 어디서 구하라고요? 권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가족인 처가에 부탁해보면 어떠니? 아들과 며느리는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사정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권 씨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나 정말 망하는 거야. 계약금도 날리고 빌린 돈은 또 어떻게 갚아?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에도 권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이제 후회하지 말자. 그래요. 이제 정말 단호해질 때예요. 그날 밤 권 씨는 처음으로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낸 기분이었죠. 며칠 후 권 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매매 계약 진행해주세요.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권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보자.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인공이야. 권 씨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게 아니라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었죠. 권 씨가 집을 내놓고 모든 지원을 끊은 후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자신 있게 말하던 가게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가계약을 했다고 큰 소리쳤지만 정작 사업자 등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더 큰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권 씨에게서 받을 것으로 확신했던 집 담보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아들은 급한 마음에 지인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형, 잠깐만 빌려줘. 3달 뒤에 바로 갚을게. 지훈아, 장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신중하게 해.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계약금까지 넣어놓은 상황에서 물러설 수도 없었거든요. 결국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과 대출까지 받아 겨우 가게를 열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손님은 생각만큼 오지 않았고 매출은 임대료와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3달을 버티지 못하고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투자한 돈은 모두 날아갔고 빌린 돈만 남았죠. 설상가상으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를 지지해주던 처가에서 갑자기 발을 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가족이라며 온갖 혜택을 누렸지만 망하고 나니 태도가 180도 달라졌죠. 김서방,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서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말이야. 장모와 장인어른은 그렇게 말하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아꼈던 사위였는데 말이죠. 이는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진아, 우리 함께 헤쳐나가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미안 오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시댁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오빠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도 어렵잖아. 나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며느리는 결국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했죠. 그렇게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가게도 아내도 심지어 시댁의 지원까지 모두 사라져버렸죠. 신용불량자가 된 아들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고시원으로 쫓겨났습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좁은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아르바이트를 해보려 해도 신용불량자라는 딱지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권 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장하지 않았거든요. 한편 권 씨와 남편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얻은 돈과 그동안 모아둔 저축으로 두 사람은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보, 여기서 뭘 하며 살까? 당신이 옛날에 말했던 거 기억나? 작은 국수집 하나 내고 싶다고 말이야. 권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사는 것 말이죠. 마을 한복판에 작은 상가를 임대해서 국수집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영자의 국수. 권 씨가 끓이는 국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식당에서 일한 경험과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요리한 솜씨가 어우러져 마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특히 열무김치와 고기 육수가 어우러진 잔치국수는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메뉴이기도 했죠. 권 씨의 국수집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오면 국수를 공짜로 내어주었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오시면 김치며 밑반찬을 넉넉히 담아드렸죠. 추운 겨울날에는 무릎 담요까지 챙겨드릴 정도였습니다. 장사를 하며 권 씨는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거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국수집 문 앞에 초라한 옷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권 씨의 눈에 들어왔죠.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옷도 낡아서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래도 권 씨는 한눈에 알아봤죠. 아들은 말없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권 씨를 바라보지도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권 씨는 잠시 멈춰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권 씨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잔치국수였죠. 열무김치도 정성스럽게 담고 밥도 한 그릇 내어줬습니다. 다시 쉽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권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국수를 먹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서인지
아니면 어머니 손맛이 그리워서인지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권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젠 예전처럼 우리가 널 도와주진 않을 거란다. 자식이라고 봐주는 것도 이젠 끝이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그래도 힘들 때 찾아온다면 권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 정도는 언제든 내주마. 그게 권 씨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지원도 봐주기도 없었죠. 하지만 아주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국수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권 씨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죠. 그저 조용히 국수 한 그릇을 먹고 갈 뿐이었습니다. 권 씨도 아들을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내어주되 그 이상의 관계는 맺지 않았죠. 예전처럼 돈을 주거나 무리하게 희생하지 않고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권 사장님도 참 대단하시네요. 저라면 이렇게 단호하게 못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말했지만 권 씨는 담담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줄 수는 없어요. 다 큰 자식 무조건 봐줄 순 없더라고요. 부모로서 그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뿐이에요.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마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권 씨는 국수집 창가에 앉아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권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지만 지금이 훨씬 더 행복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남편과 함께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권 씨가 진짜로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권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아들은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죠. 한편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며느리와 처가의 상황은 더욱 참담해졌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결혼을 시도했지만 처가 부모들이 돈 많은 시댁을 노골적으로 원하며 과한 요구를 일삼았습니다.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집 한 채 정도는 기본이죠. 차도 새 걸로 사주셔야 하고라며 노골적으로 재산을 따졌죠. 당연히 남자들은 모두 발길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하고 처가와 연을 끊고 싶었지만 이미 부모와 여동생을 부양하느라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나이만 먹어가며 결혼도 못한 채 힘든 일을 전전하며 어려운 처가를 떠안고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가 부모들의 끝없는 요구와 불평에 시달리면서 말이죠. 권 씨는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아들 곁을 떠나줘서 다행인 건가? 만약 며느리가 계속 아들과 함께 있었다면 아들도 저런 구렁텅이에 함께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권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양이 마을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죠. 이제 권 씨 자신도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아버지 수술 날짜 나왔어.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야. 중요한 수술이니까 그날만큼은 너희도 꼭 같이 병원 가자. 거실에 앉아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왜 말을 못해? 아버지 수술 날이라니까. 엄마, 사실 그날 저희 해외에 있을 거예요. 여행 때문에 비행기표랑 숙소 다 예약했거든요. 뭐 해외여행?
4박 5일 필리핀 세부요. 지난주에 다 결제했고 환불도 안 되는 상품이에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날 아버지가 큰 수술 받는데 너희는 해외로 놀러 가겠다고? 어머니, 마냥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 출장 같은 거예요. 이번에 저희 쇼핑몰 사진도 촬영해야 해서 꼭 가야 해요. 사진 몇 장 찍고 놀러 가는 거면서 뭐 출장? 너희는 아버지가 걱정되지도 않니? 이미 다 정해진 건데 어쩌라고요. 아버지 상태도 생각보다 심각하진 않다면서요. 그리고 엄마가 병원 계시는데 저희까지 있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지금 그게 자식 입에서 나올 소리야? 그래, 알았다. 어디 한번 너희 마음대로 해봐.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송혜련 씨입니다. 서울 양천구 아파트 3층 그곳에 살고 있는 송 씨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30년 넘게 조리사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분입니다. 오전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쌀을 씻어 밥을 짓고 수백 명 아이들 급식을 위해 국을 끓이던 그 바쁜 시절을 이제야 천천히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맞이한 자신만의 하루는 평범했지만 소중했습니다. 오전에는 아파트 근처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쌈채소를 돌보고 오후에는 주민센터 요가 수업에 참여하며 굳어진 무릎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72세로 중학교에서 사회과 교사로 정년퇴직한 분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재밌는 선생님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으로 통했습니다. 해마다 졸업한 제자들이 찾아와 인사를 드릴 때면 송 씨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질투가 나곤 했죠. 그러나 반년 전부터 남편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식욕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잦은 기침으로 병원을 찾았더니 결국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심해지시면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는 아마 보호자분이 많이 힘드실 수도 있으세요. 그 말을 들은 송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병간호란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몸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송 씨는 아무 불평 없이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남편을 챙겼습니다. 한편 송 씨 부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40살로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며느리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작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도시적이고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다만 송 씨가 걱정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아들 부부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태도였죠. 특히 며느리는 늘 저희는 저희 생활을 더 중시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가족 행사도 최소한만 참석했고 명절에도 얼굴만 비추고 금세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송 씨는 애써 스스로를 설득하곤 했습니다. 어차피 아들 부부와는 따로 살고 있고 가끔씩만 보는 사이였으니까요.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뭐. 어른인 내가 좀 참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이 너무 올라 자금이 부족하고 대출 이자까지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아이 학교 문제며 출퇴근 거리까지 고려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한두 달만 지내도 될까요? 전세 구하면 바로 나갈게요. 그리고 계약서도 쓸게요. 송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손녀 하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송 씨는 아들 부부를 참아내칠 수 없었죠. 그래, 임시로만 딱 한두 달만이야. 약속한 기간이 지나면 나가는 거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임시 거주를 조건으로 간단한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송 씨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송 씨는 그때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서로 배려하며 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짐을 들여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빨리 나갈게요.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폐 끼치지 않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송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기만 하던 집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송 씨도 덜 적적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떡갈비 나왔는데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밥이 훨씬 맛있어요. 무엇보다 손녀가 할머니 하며 팔짱을 끼고 안겨올 때면 쌓였던 피로가 조금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는 집에서 일하는 거라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쇼핑몰용 의류를 정리한다며 거실에 옷박스를 산더미처럼 쌓아두었습니다. 배송 나가는 택배 더미로 부엌과 복도까지 점령당한 건 기본이었습니다. 어느 날 송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박스들 좀 정리하면 안 될까? 복도가 너무 좁아서 다니기 힘들어. 아, 죄송해요. 오늘도 택배 마감이 코앞이라서요. 내일 아침에 다 정리할게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박스들은 그대로였고 며느리는 또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체계적으로 일해온 송 씨에게는 이런 어수선함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 치우지 못한 짐들을 정리하는 건 항상 송 씨의 몫이었죠. 결국 빨래, 설거지, 청소, 손녀 돌보기까지 송 씨는 독박 살림과 육아까지 떠맡게 되었습니다. 정작 며느리는 손녀와 제대로 놀아준 적도 없이 늘 스마트폰으로 주문 확인이나 배송 일정에만 바빴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며느리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할머니한테 부탁해봐. 송 씨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얘야 그래도 애 밥은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저번에는 저 어린애가 나갔다 와서 혼자 라면 끓여 먹더라. 며느리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아이들도 스스로 하게 키우더라고요. 저희 방식이 좀 달라요. 너무 챙겨주면 독립심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아직 어린데. 어머니, 맞벌이 가정은 다 그래요. 너무 간섭하시는 것도 보기 안 좋아요. 며느리의 그 말이 왜 그리 차갑게 들리는지 송 씨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언제나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뭔 일 있어요? 표정이 왜 이리 심각해? 아니, 며느리가 손주밥도 안 챙겨주길래 한마디 했더니 나보고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라도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그냥 좀 이해해줘. 엄마는 아내 힘든 거 잘 모르잖아. 사업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그래도 자기 애는 이럴 때일수록 엄마가 집안일도 먼저 하고 하연이 밥도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집에서 송 씨의 고단함이나 서운함에 귀 기울여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송 씨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여름, 해가 중천에 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온이 35도를 웃돌아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 날씨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에어컨 좀 자제해주세요.
전기세가 너무 나와서요. 뭐? 이 더위에? 저희가 공과금 내고 있잖아요. 이번 달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좀 아껴주세요. 그 집의 명의는 분명 송 씨였지만 공과금을 부담하는 쪽은 자신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송 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럼 선풍기라도 틀어도 되는 거지? 선풍기도 전기 먹어요. 그냥 문 열어두고 바람 좀 쐬세요. 하지만 며느리의 방에서는 여전히 에어컨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송 씨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갈수록 더 뻔뻔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6시쯤 송 씨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슬리퍼를 신고 나와 물을 따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린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인 거 아시죠? 응? 알고 있지. 그리고 지금 밤인데 그렇게 쿵쿵거리시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송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쿵쿵거리긴 뭘 쿵쿵거려? 그리고 아직 6시인데 밤이라니? 발소리요. 슬리퍼 끄는 소리 진짜 시끄러워요. 분명 송 씨는 평소처럼 조심히 걷고 있었고 무슨 쿵쿵거릴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집의 주인은 송 씨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마치 송 씨가 민폐라도 끼친 것처럼 대했습니다. 암튼 발소리 좀 조심해주세요. 이게 무슨 여기는 내 집인데 함부로 다니지도 못하니? 또 그 소리예요? 어머니, 저희가 공과금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일도 하고요. 송 씨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억지였습니다. 그 순간 어렴풋이 가슴 한구석이 쓸쓸하고 아렸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편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며느리가 얼굴을 비춘 것은 단 몇 번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 얼굴 보고 싶어 하시는데 병원 좀 가자. 아, 죄송해요. 쇼핑몰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어요. 그래도 1시간만? 어머니, 병원에는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제가 가봤자 뭘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일해서 돈이라도 더 벌어야죠. 하지만 더 서운했던 것은 어느 날 아들이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송 씨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희들 보고 싶어 하신다고 말하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병원 가시니까 저희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나요? 무슨 소리야? 아들이 아버지 병문안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보호자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잖아요. 그 말에 송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 남편의 병간호가 가족의 일이 아닌 송 씨의 일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날 저녁, 송 씨는 손녀를 씻기고 재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송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희 좀 나갔다 올게요. 아니, 이 시간에 어딜 가는데? 아내랑 오랜만에 데이트하려고요. 결혼하고 나서 둘이 제대로 시간 보낸 적이 별로 없어서요. 그럼 애는? 하연이는 엄마가 봐주세요. 잘 자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보러 갈 시간이 없다던 아들 부부가 정작 주말 밤에는 둘이 나란히 옷을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은 없으면서 데이트할 시간은 있다는 거야? 엄마, 저희도 가끔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해 주세요. 늦지는 않을게요. 하연이 잘 부탁드려요. 송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딱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네. 송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부모는 그저 편리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집도 내어주고 살림도 해주고 아이도 돌봐주는 그저 도우미 같은 존재 말이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송 씨가 진짜 충격을 받을 만큼 상상도 못할 일이 끝내 벌어지고 말았죠. 남편의 몸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담당 의사는 송 씨에게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수술 날짜가 정해졌고 송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아버지 수술 날짜 나왔어.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야. 아버지한테 중요한 수술이니까 그날만큼은 너희도 꼭 같이 병원 가자. 거실에 앉아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꼬리와 눈썹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송 씨는 그 낌새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왜 말을 못해? 아버지 수술이라니까.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그날 저희 그때 해외에 있어요. 비행기표랑 숙소 다 예약했거든요. 해외? 4박 5일 필리핀 세부요. 지난주에 다 결제했고 환불 안 되는 상품이에요. 송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버지가 수술 받는다는데 너희는 해외로 놀러 가겠다고? 그때 며느리가 능청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마냥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 출장 같은 거예요. 이번에 저희 쇼핑몰 사진도 촬영해야 해서 꼭 가야 해요. 송 씨는 당장 목이 메일 정도로 울컥했습니다. 사진 몇 장 찍고 놀러 가는 거면서 출장이라고? 내 시아버지가 수술을 받는데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니? 아들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예약 다 했고 위약금도 크고 아버지 상태도 생각보다 심각하진 않다면서요. 엄마가 병원 계시는데 저희까지 있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파서 수술대에 눕는다는데 지금 그게 아들이 할 소리야. 하지만 두 사람은 끝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만 반복했고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다녀오자마자 아버님 찾아뵐게요라며 얄밉게 말했습니다. 송 씨는 그 순간 뭔가가 또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온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만 같았죠. 하지만 아까까지 화내던 송 씨는 속으로 무언가 결심한 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 마음대로 해. 이에 아들과 며느리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송 씨 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너무 담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녀와서 꼭 뵐게요. 됐어, 그냥 가. 송 씨는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날, 남편은 약에 취해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송 씨는 그의 주름진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한계야. 이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 이 집 아들과 며느리한테 이대로 안 내줘. 결의에 찬 눈빛으로 송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각종 계약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거기 부동산이죠? 제가 사는 집인데 급하게 정리할 사정이 생겨서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 내놓을게요. 연락 주세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 동네 집값이 얼마나 오른 줄 아세요? 이 가격에 내놓으시면 금방 나갈 텐데 정말 파시려고요? 네, 빨리 처리해 주세요. 며칠 후 남편의 수술은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송 씨는 회복실 침대에 누운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어요. 이제 당신 걱정은 마세요.
나머진 내가 다 처리할 거니까. 그날 저녁 송 씨의 휴대폰으로 사진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해변의 햇살 아래 웃고 있는 아들 부부. 뒤이어 메시지도 하나 도착했습니다. 엄마, 저희 잘 도착했어요. 수술 잘 끝났죠? 여행 마치고 꼭 병문안 갈게요. 송 씨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부동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벌써 집을 보겠다는 분이 계세요. 가격이 너무 좋다고 바로 계약하자 하시네요. 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송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부부가 필리핀으로 떠난 그날부터 송 씨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송 씨는 남편의 병문안을 다녀온 후 집으로 돌아와서 예비 구매자들을 맞았습니다. 와, 이 집 진짜 깔끔하네요. 네, 제가 관리를 잘했거든요. 좋네요. 바로 들어와서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사히 집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잔금까지 일주일 안에 치르기로 하고 다음날 송 씨는 미리 알아둔 이사업체에 연락했습니다. 한편 이사할 집은 송 씨와 남편의 고향인 충남의 한 주택으로 남편과 둘이 살기에는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오기 하루 전, 송 씨는 하루 종일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며 청소까지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다음날 새벽, 식탁 위에 직접 쓴 메모 한 장을 남겨놓고 송 씨는 유유히 집을 떠났습니다. 한편 아들 부부는 4박 5일 일정을 마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여행의 여운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다. 다음엔 더 오래 가자.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죄송했지만 막상 엄마도 나중엔 우릴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도 가끔은 힐링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아들 부부가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도 부엌도 방안도 심지어 옷장까지 싹 물건이 정리되어 거실에 나와 있었죠. 이게 다 뭐야? 아들은 방 안을 휘젓고 다니다가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너희가 잠깐 잊었나 본데 여긴 나랑 너희 아버지 집이야. 몇 달만 살겠다며 들어와선 제 집인 듯 살고 사람 종 부리듯 하던 거 내가 바보같이 오래도 참았다. 너희가 몇 달 지나면 집 비운다 했지. 집은 이미 팔았고 계약서상 이날까지 비워야 해. 이사 안 하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 조치 들어간다. 엄마가. 며느리는 말문이 막혀 입을 벌린 채 숨만 쉬었습니다. 아들은 종이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진짜 집을 팔았다고? 아들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송 씨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수신 거부의 카톡은 한 개도 읽히지 않았고 며느리가 보낸 장문의 메시지에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송 씨는 이미 휴대폰 전원을 꺼둔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떡해? 그리고 보니 어머니 짐은 하나도 안 보여? 두 사람은 패닉에 빠져 집안을 뒤져봤지만 송 씨 부부의 물건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집만 거실 구석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옆집 아주머니가 나타나 아들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아직 계셨네요? 가족 전부 이사 가신 줄로만 알았는데. 네? 이사를 갔다고요? 네, 이사차까지 와서 짐도 빼가고. 앞으로 새 집주인이 오신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옆집 아주머니의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제서야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여행이 끝난 순간 어머니 집에서의 안일한 기생도 끝이 난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텅 빈 집에서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보다 어머니가 남긴 메모가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집을 팔고 떠났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우리 진짜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며느리가 불안에 떨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급하게 임시 거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급히 낡은 월세집으로 들어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된 건물 2층 방 2칸짜리 좁은 집. 주방과 침실 겸 거실은 비좁기 짝이 없고 수도는 찔끔거리며 층간소음까지 더해져 스트레스는 날마다 쌓여갔습니다. 그동안 송 씨의 집에서 널찍한 공간과 쾌적한 환경에 익숙했던 두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화장실 문은 삐걱거렸고 보일러는 말썽을 부렸으며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업무 공간이 마땅치 않아 매번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쇼핑몰 상품 사진을 찍으려 해도 조명이 부족했고 포장할 공간도 협소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송씨 부부의 집이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었는지를 그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보, 나 이러다 쇼핑몰 망하겠어. 정리도 안 되고 온 집안이 엉망이야. 예전엔 어머니가 다 해줘서 몰랐는데 할 일이 이렇게 많았다니. 며느리는 매일 징징거렸습니다. 빨래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색깔이 빠지기 일쑤였고 요리도 서툴러서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습니다. 아들 역시 힘들다며 스트레스를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도 집이 너무 어수선해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고 있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매일 다투었습니다. 좁은 집에서 피할 곳도 없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어머니 말씀 들었어야지. 나만 잘못이야? 당신도 같이 필리핀 가자고 했잖아. 그런 와중에 가뜩이나 수입도 안 나던 쇼핑몰은 점점 적자로 기울었고 방문자는 줄고 반품과 환불 요청이 늘었습니다. 며느리는 스트레스로 인해 고객 응대마저 성의 없게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3달 만에 쇼핑몰 폐업 공지를 올릴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그때 그냥 엄마 말 듣고 병원에 같이 갔었어야 했는데. 아니, 그 전에 어머니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처음부터 다 우리가 잘못한 거였어. 어머님한테 용서를 빌면 다시 우릴 받아주실까? 아들과 며느리는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건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한편 송 씨는 남편과 함께 충남의 고향 근처에서 조용한 시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수술 후 빠르게 회복했고 매일 아침 마을을 산책하며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여보, 공기가 정말 맑네요. 서울에서는 이런 공기 못 마셔봤어요. 그러게요. 여기가 이제 진짜 우리 집이에요. 송 씨는 정원에 화단을 가꾸고 직접 키운 채소로 식탁을 차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 조용한 아침, 남편과 함께 마시는 차 한 잔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살자. 남편의 말에 송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아들과 며느리는 송 씨의 새 거처를 수소문해 충남까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 서서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아버님 수술날 여행 간 것도 정말 잘못한 거였어요. 하지만 송 씨는 문 앞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됐어, 그만해라.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도.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젠 너희도 알아야지. 그 누구도 평생 기대고만 살 순 없어. 언젠가는 혼자 일어서야지. 송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이제 다 컸잖아. 나도 이제 다 큰 자식들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남은 시간 너희 아버지랑 조용히 살 거다. 송 씨의 차가운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렴. 송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이제 그녀는 더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집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고, 송 씨는 조용한 해방 속에서 진짜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후, 송 씨는 남편과 함께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네요. 당신도 그동안 내 병수발 해주느라 고생 많았어. 그러게요. 당신이 병을 얻었을 땐 정말 힘들었는데 참고 이겨내니 이리도 좋은 시간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참 많을 걸 배웠어요. 송 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세월 참아온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